자화상,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 자기배운TV 3회 영상입니다. 출연 송영호 일병, 임종우 상병, 영희 8세, 안상민 복지학과 교수. 6.25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의 캄보디아나 미얀마 또는 아프리카의 콩고나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보다도 더 희망이 없어 보였다. 세계인 모두가 이 불쌍한 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전 국토가 전쟁의 포탄으로 파괴되었고 온 국민은 헐벗고 극심한 굶주림 속에 살아갔다. 이렇게 갓난했던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 경제 10대 대국 부자 나라가 됐다. 세계인이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 됐다. 세계에서 6번째의 국방력을 가진 강력한 전투 국가가 됐다. 한국이 보여준 마치 만화와 똑같은 그 폭풍 성장인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주역은 누구인가? 그분들은 바로 한국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분들이다. 그분들의 젊은 피값으로 뜨거운 땀방울 덕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소대 진지가 뚫렸습니다. 송일병,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 어서.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사투하겠습니다. 인사명님, 살아남은 부대원들과 빨리 피하십시오. 송일병, 일단 후퇴하자.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개죽음 당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와라 이놈들! 송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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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베트남군과 베트공의 완강한 공격으로 우리 삼소대 진지가 뚫렸습니다. 송일병이 기관총으로 사투해준 덕분에 저희들은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송일병은 전우를 살리기 위해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같은 부대원 조문희 일병, 최승일 상병, 김재만 일병도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전사할 당시 그들의 나이는 21살에서 24살, 눈부신 청춘들이었습니다. 젊고 꿈 많은 한국 청년들이었죠. 젊은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서 전사했네요. 처음 월남에 갔을 때 피가 마른다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베트공들이 죽고 나면 총알 들어간 데만 빨갛지 피가 없었어요. 한국 군인이 총을 맞고 죽으면 피가 흥건하고 그러니까 없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군인도 1년 정도 전쟁터에서 살아보니까 피가 마르더라고요. 살아있는 건 시퍼런 눈빛, 살기 매서운 눈빛만 살아 움직였죠. 그 당시 월남 참전 용사들 피값으로 경부 고속도로 놓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젊은 청년들의 빚값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기초를 다졌군요. 군 제대하고 몇 년 있다가
중동 건설 산업의 역군으로 사막 벌판에서 근로자로 일했어요. 1960년대 서독으로 진출한 강부 간호사들이 순수하게 노동력만 갖고 진출했다면 70년대 중동 진출은 인력과 기업이 동반된 노동력 수출이라는 점에서 달랐죠. 당시 기름값이 4배로 올랐고 달러 박스가 등장하면서 중동 특수가 시작됐죠. 중동은 고온이고 이 사막지대로 작업 환경이 지구상에서 아주 열악했어요. 선진국 기술자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갈 사람이 없었지만 대한민국은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수십만 명의 제대 장병들이 있었어요. 우리 건설업체는 이미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공기 단축 기법을 익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공사를 할 수 있었죠. 중동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그리고 실제 작업 환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해변에서 항만공사에 참여했죠. 여름엔 40도가 넘는 뜨거운 온도를 견뎌야 했고 겨울철엔 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30도를 오르고 내렸어요. 겨울에도 한낮에는 30도의 땡볕이었다가 새벽에는 다시 살얼음이 옵니다. 한국인의 체질에 맞지 않아 풍토병, 열사병, 냉동병도 조심해야 했지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근면 성실해서 이런 환경도 거의 견뎌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민족이지요. 당시 그 자료를 보면 파견 근로자 수가 1975년은 6,000명이었던 것이 1978년에는 10만 명에 육박했고 20만 명까지 이르렀네요. 성취욕이 강하고 근로기강이 엄정한 한국 근로자들은 해외 건설업체와 중동 현지인들에게 높은 찐망을 받았다. 한국의 건설업체는 공기를 맞추는 데 만족하지 않고 늘 완공 일정을 단축해 명성을 쌓았다. 와, 외화벌이가 1975년에서 1980년 기간 동안 한국의 외화 수입액의 85.3%가 중동 건설에서 번 달러였고 1981년과 1982년 해외 건설 수주 총액은 각각 137억 달러와 133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었죠. 중동 건설 시장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한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80년대와 90년대 고도 성장을 이룰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죠. 대한민국 세계 경제적 지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게 그 기반을 다져준 분들이 노인분들이 있네요. 그분들의 빚값, 땅값으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그 노인들을 위한 한국의 복지 정책은 어떤가요? 그건 우리 복지학과 오상민 교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복지학과 오상민 교수입니다. 한국 노인들의 복지 정책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2명 중 1명이 가난에
허덕입니다. 부끄럽게도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들이 이젠 쓸모없는 노인 취급을 받으며 쓸쓸히 외롭게 고독하게 억울하게 인권 침해까지 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 복지 지출을 보면 OECD 평균 7.7%인데 일본 11%, 독일이 8.6%, 한국이 2.5%네요. 한국의 노인 대상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노인 복지 지출이 독일도 한국보다 3배 이상인데 독일 노인들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충분한가요? 디차이트 2015년 8월 설문자료에 의하면 독일 노인 83%가 충분하다. 그렇지 못한 편이 14%, 아니다가 3%로 대부분의 독일 노인들은 연금을 통한 셀프 부양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독일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셀프 부양이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노인 복지비는 공적연금 및 의료, 간병 등 노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 비용을 합친 금액으로 국가의 노인 복지비가 높을수록 가족이나 자식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현지 독일 노인의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73세의 독일의 아들 루트 씨는 4년 전 슈노우 요양원의 어머니 96세를 모셨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어머니의 연금과 간병보험으로 모두 충당되었고 아들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독일 노인들은 연금만으로도 자신의 노후에 드는 비용을 대부분은 충당할 수 있습니다. 독일 노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연금만으로도 노후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충당한다고요? 네, 아들 루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이가 더 들어 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저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제 연금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럼 부모를 집에서 부양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사벨 치볼카의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집에서 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없죠. 어머니는 본인 연금도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둔 돈도 있고요. 그 돈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식들 또한 정부로부터 간병비를 지원받습니다. 휠체어나 환자용 침대 등 간병에 필요한 물품 일체도 정부 지원을 받아 구입합니다.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병든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려면 힘든 점이 많잖아요. 딸이 휴가를 가고 싶으면 대신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단기로 시설에 모시는 데 필요한 돈 2,000에서 2,400유로, 한국 돈 311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복지로 더 많은 가족들이 부모님을 집에서 모실 수 있습니다. 와, 독일은 병든 부모님을 모시는데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클레멘스 데시레머 독일 노인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간병보험 제도는 가족관계를 강화합니다. 복지 제도가
가족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 줍니다. 국가가 가족이나 자식이 부모 부양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독일이 각종 제도를 통해 노인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이유는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군요. 가족이 지켜져야 사회가 지켜지고, 그럼 국가가 튼튼하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네요.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는 경제력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년층의 공적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약 35만 원입니다. 노인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약 30만 원. 연금 대부분이 병원비로 지출됩니다. 부족한 부양비는 고스란히 가족이나 자식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의 현실은 자식들이 경제력이 없어 부모를 버린다는 거죠. 오늘 또 가족이 파탄되는 일이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겠네요. 돈 없는 노인들이 원하지 않는 못된 요양시설로 보내져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며 노년의 삶과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군요. 제가 잘 알던 지인은 경기도 이천에서 사셨는데 월남전에 참전하셨고 중동 건설 노동자로 다녀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당신이 해야 할 말을 하는 강단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75세 때 갑자기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시다가 78세 때 약간의 치매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큰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지인은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요양원으로 그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양원이 무서워졌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머리가 짧게 깎여 있었고 노인분들의 눈빛은 삶이 없는 인형의 눈빛으로 표정도 말라 있었습니다. 그 지인분은 간신히 우리를 알아보셨는데 온전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육신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요양원 생활 6개월여 만에 참혹하게 반토막난 육신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6개월 만에. 더욱 슬픈 현실은 우리에게 깍듯이 존칭어를 사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했죠. 아니, 이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것에 끌려와 인간 존엄은 일도 없는 것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강단이 있었던 분인데 어떻게.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경제력이 없는 내 처지에 좋은 것으로 옮겨드릴 수도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인권 침해를 당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자식도 모실 수 없다고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들, 돈 없고
힘없는 절대 다수의 노인들은 이런 요양원으로 끌려와 생지옥의 체험을 당하며 억울하게 죽어가야 하는 한국의 노인들이 불쌍하고 서글펐습니다.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주역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노인들이 이젠 생지옥에서 서글프게 죽어가고 있군요. 노인들이 누구나 다 노인이 되는데 정치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독일처럼요. 가난한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서울 요양병원 박혜구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요양병원 대기 기간이 지금 150명이 정원에 720여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하면 4년에서 5년 후에나 입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위 10%의 부자 노인들은 좋은 요양시설에서 살아가겠지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실버타운은 부자 상위 1에서 2%만 갈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보증금은 억대가 넘어갑니다. 3억 가지고는 5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한국 노인들 90% 이상이 셀프 부양이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한국과 독일의 연금 제도를 보기 쉽게 표를 통해 비교해 주세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은 부모님 부양에 있어서 자식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연금이나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 스스로 셀프 부양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연금 제도와 대한민국 연금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표를 통해 보시지요. 독일 한국 연금 제도 비교, 출처가 독일 연방공단 OECD, 한국국민연금공단입니다. 독일은 2014년 기준으로 30세에서 64세 가입자의 기준입니다. 한국은 2015년 40세 가입자 기준입니다. 월 평균 납입액이 독일은 74만 원입니다. 한국은 19만 4천 원입니다. 월 평균 수령액이 독일은 159만 원입니다. 한국은 35만 원입니다. 월 평균 가입 기간이 독일은 37년 3년, 한국은 8.4년입니다. 독일의 연금 시스템은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 제도입니다. 또 독일은 연금 가입 기간이 더 길고 월 평균 납입액이 한국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내고 있군요. 경제 상황이 다른 독일의 복지 정책이 한국에서 또 실현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이라고요? 네. 한국이 더 잘 살게 되면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 소득이 5만 불 이상 되어야지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복지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부르짖는 못된 정치인들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유럽의 선진국가, 독일 같은 복지 국가들이 지금과 같은 멋진 제도를 만들어낸 건 언제부터인가요? 유럽의 선진국가 독일의 경우는 경제 성장보다 복지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국민소득 5천 불이나 1만 불이 안 되는 그런 시절부터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경제 성장에 비해서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복지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은 거의 전무했어요. 대부분의 정당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만을 높이겠다라고 주장했었죠. 사실 지금 노인분들은 국민연금이 없었던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연금 없이 노인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충실히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치인들 누구에게도 복지제도 예산 마련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면 선진국 북유럽이나 독일의 복지 정책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들은 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당리 당략을 위해, 당선을 위해 투표를 의식해서 유권자에게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복지만 계속 늘리는 공약만 합니다. 이런 식의 복지는 나중에 국가 재정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당장 유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고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복지 제도는 나를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보다, 국가 위기보다는 당리 당략과 당장 국회의원 당선이 더 중요하군요. 60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류 정치인들의 형태입니다. 인류 정치로 개혁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자기 표현당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 국회에 입성하여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와 모든 특권 특혜 삭제하고 연봉 7천만 원 받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법을 개혁하는 겁니다. 연봉 7천만 원 받고 국회의원으로 일할 후보는 대한민국에 넘쳐납니다. 자기 표현당 국회의원 200명 이상만 당선시키면 대한민국 정치를 세계 인류 정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전문 변호사와 학자로 구성된 국회 전문가들이 입법 지원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영수증을 직접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직접 비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역구를 돌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그다음 당리 당략과 패거리 정치가 없어지겠네요. 당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후손을 위해 자기 표현당 당원이 되고 총재가 되어 한국 정치를 바꿉시다. 정치인을 믿을 수 있는 사회,
판사를 믿을 수 있는 사회, 이웃을 믿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